네,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내란 특검이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늘 특검에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지했습니다. 일단 영장에 적시한 혐의들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내란 특검이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늘 오후 2시 출석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구속 뒤 처음으로 본격적인 조사에 나선 겁니다. 특검은 소환 횟수는 정해진 게 없고 필요하면 소환할 거라며 향후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수사 방식에 대해선 전직 대통령 신분임을 고려하겠지만 그 밖의 부분은 다른 일반 피의자들과 달리하지 않겠다고도 밝혔는데 소환에 불응할 경우 강제 구인에 나설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검은 최장 20일의 구속기간, 계엄 관련 직권남용 혐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 영장에 적은 범죄 사실들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 본인이 동의한다면 외환 혐의 등에 대한 추가 수사도 가능할 거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수사에 협조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앞서 특검 소원에 응하며 구속 가능성을 낮추는 전략을 택했지만 이미 영장이 발부된 만큼 향후 조사를 거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은 구속 당일 변호인들과 잇따라 접견하며 구속 결정에 대한 이의 절차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서 고립무원의 상황을 호소하며 경고성 계엄이라는 주장을 다시 반복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도 변호사 선임이 힘든데 주변 사람들은 얼마나 더 힘들겠냐며 이대로 가면 주변인들은 변호인 조력을 받지 못할 거라고 호소했습니다. 구속심사에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이전 국무회의에서 심의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금융실명제 발표 당시 김영삼 정부의 국무회의 영상을 재생하기도 했습니다. 네, 서울구치소에 재입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새 소인 번호를 배정받았습니다. 어제 서울구치소에 입소한 윤 전 대통령은 소인 번호 3617번이 쓰인 카키색 수용복을 받는 등 입소 절차를 밟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인적사항 확인과 소인 번호 발부, 신체 검사 등 일반 구속 피의자와 같은 입소 절차를 밟았습니다. 이후 다른 전직 대통령들이 수용됐던 10제곱미터대보다는 작은 화장실과 TV, 선풍기 등이 갖춰진 원룸 형태의 6.6제곱미터 독방에 수용됐습니다. 네, 구속된 윤 전 대통령, 어제 오전에 열린 내란 혐의 재판에는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증인 신문은 예정대로 진행되는데요. 안동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넉 달 만에 다시 서울구치소에 재입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당일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건강상 이유를 들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지난 4월 14일 첫 공판기일 이후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피고인 없이 시작된 재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측과 특검이 출석 여부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구속된 지 8시간도 안 된 상황에서 팩스나 전화로 재판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해도 적법한 소환인지 의문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에 대해 특검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했다며 이후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구인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맞섰습니다. 재판 진행을 두고도 신경전이 있었지만 재판부는 기일 외 증거조사 방식으로 예정된 증인신문을 진행했습니다. 특검팀은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법원 휴정기에도 재판을 이어가자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적절하지 않다며 반발했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양측의 의견서를 받고 이를 검토한 뒤 결론을 내린다는 계획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차상병 특별검사팀이 VIP 경로설과 구명 로비 의혹을 정조준하며 동시다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출범한 지 일주일여 만에 이뤄진 첫 강제 수사입니다. 신규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류를 든 수사관들이 국방부 청사 안으로 들어섭니다. 차상병 특별검사팀이 수사 외압 의혹, 이른바 VIP 경로설을 들여다보기 위해 첫 압수수색에 나선 겁니다. 특검팀은 국방부 대변인실뿐만 아니라 국가안보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차상병 순직 이후 국가안보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 회의, 이후 국방부를 통해 전달된 지시 등 당시 상황이 담긴 자료를 확보하는 차원입니다.
은폐, 무마, 회유, 사건 조작 등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등 불법 행위를 수사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이 부분 수사 대상과 관련하여 이에 더해 특검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 등 수사외압 의혹에 연루된 주요 인물들의 자택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특검팀은 수사외압 의혹뿐 아니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 의혹도 동시에 조준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에게 구명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의 집은 물론 국가안보실과의 연결고리로 의심되는 인물을 겨냥해 해병대 사령부까지 압수수색한 겁니다. 같은 날 두 가지 의혹에 대한 강제 수사에 대대적으로 나선 건데 의혹의 정점을 향해 다각도로 빠르게 접근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특검이 수사 개시 일주일여 만에 첫 강제 수사에 나서면서 수사 시계는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미 출석이 예정된 김태효 국가안보실 전 1차장을 비롯해 주요 인물들의 소환 조사도 머지 않았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YTN 신기입니다. 네,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은 오늘 오후 3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됩니다. 김 전 차장은 지난 2023년 7월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회의에 참석했는데 이 회의에서 VIP 경로설이 불거졌습니다. 특검팀은 오늘 김 전 차장을 상대로 당시 회의 내용과 전후 상황 등을 물을 전망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에 더불어민주당은 사필 규정이라며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고 국민의힘은 불행한 사태에 국민께 송구하다고 밝혔습니다. 특검 수사가 미칠 파장에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된 건 인과응보라면서 법정 최고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많이 늦었지만 사필 규정입니다. 이제 철저한 수사와 추상 같은 단죄의 시간입니다. 비상대책회의에서 공개 발언을 아낀 국민의힘은 회의 직후 전직 대통령이 다시 구속 수감되는 불행한 사태에 송구하다고 말했습니다. 불행한 사태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는 굉장히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법 앞에 예외는 없다며 여권의 내란 단죄 움직임에 힘을 실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재구속을 전환점으로 정치권 시선은 이제 특검의 다음 수사 대상이 누가 될지와 거대 여당의 입법 움직임으로 쏠립니다. 체포 동의안이 오는 족족 동의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해제 표결 때 불참한 의원들도 도마 위에 올렸습니다. 18명만 본회의에 참석을 했어요. 그렇게 집단적으로 불참하게 된 배경이 수사가 돼야 되겠고. 내란범 배출 정당의 국고부조금을 차단하고 또 회수하는 특별법을 만들고 나아가 위헌정당 해산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특검과 여권의 압박에 대해 입법권을 무기 삼은 정치보복이자 야당 말살 시도라고 반발했습니다. 여당 무죄, 야당 유죄라는 이재명식 독재 정치가 본격화하고 있다면서 특검의 무제한 수사를 금지하고 대통령도 형사재판을 하도록 하는 독재방지 특별법 추진 계획을 거듭 밝혔습니다. 정적은 감옥으로, 악우는 사면으로, 이것이 이 정부가 말하는 정의입니까? 하지만 특별법을 처리할 의석이 없고 지난 총선 때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는 각서까지 쓴 상황이라 특검 수사를 방어할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세계 특검의 수사가 전국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는 셈인데 민주당은 단일 대오로 똘똘 뭉친 반면 국민의힘은 내용과 파열음이 이어지면서 여야 수싸움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대통령 부부의 전횡을 바로잡지 못하고 계엄에 이르게 된 책임을 통감한다며 대국민 사과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결별을 선언한 건데 다음 달 전당대회까지 혁신 작업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박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렇다 할 상견례도 없이 도시락을 먹으며 장장 6시간 마라톤 회의를 진행한 윤희숙 혁신위는 먼저 허리를 숙였습니다. 이로 혁신 안건은 잘못된 과거와 단절하는 거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 선을 그었습니다. 당 소속 대통령 부부의 전횡을 바로잡지 못하고 비상계엄에 이르게 된 것에 책임을 깊이 통감하며
국민과 당원에게 드리는 사죄문에는 당대표 강제 퇴출과 연판장 사태, 대선 후보 강제 단일화 시도와 계파 싸움 등 지난 3년의 문제가 녹아있고 새 출발을 위한 약속에는 당원 소환제와 상향식 공천 등 각종 쇄신안이 담겼습니다. 혁신위는 다음 주 전당원 투표를 진행해 모든 내용을 당원 당규에 새기기로 했습니다. 나라로 따지면 헌법 전문에다 넣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최고도의 단절입니다. 안철수 혁신위 때 파열음이 불거진 인적 청산은 일단 다루지 않은 건데 여지는 여전합니다. 권성동 의원은 특정인을 언급하지 않았다며 발뺌 많은 리더십으론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며 안철수 의원을 정조준했고 이에 안 의원은 윤 전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 참여하는 독사진으로 응수했습니다. 친한계는 계엄과 탄핵, 대선 패배에 책임이 있는 구주류 세력들이 이제와 친윤 딱지 떼기를 시도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그 친윤이라는 딱지 자체가 굉장히 이제 주홍글씨가 된다고들 부담스러워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 국민의힘 지지율이 10%대로 주저앉았다는 여론조사까지 나오면서 당 안팎 분위기는 뒤숭숭하기만 합니다. 윤희숙 혁신위는 이달 안에 쇄신 작업을 마무리하겠다는 구상인데 다음 달 전당대회가 맞물려 있어 결실을 보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다음 달 2일 열리는 가운데 당대표는 정청래 박찬대 의원의 양자 대결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둘은 출사표부터 이재명 대통령을 강조했는데 남은 기간 명심쟁탈전은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이재명 정부와 호흡을 맞출 집권여당 민주당 대표 선거는 예상대로 4선 정청래, 3선 박찬대 의원의 2파전으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두 후보는 약속이라도 한 듯 강력한 개혁과 내란 종식을 강조했지만 정 후보는 싸우는 대표를, 박 후보는 안정적 리더십을 부각했습니다.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은 임기 초 3개월 안에 여러분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해치워야 합니다. 제1야당은 도루 친윤당이 되었습니다. 칼과 붓을 함께 질주라는 대표가 되겠습니다. 짧은 출사표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각각 14차례, 18차례씩 언급하면서 이들은 명심은 자신을 향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의원은 짧고 당원은 영원합니다. 명심은 민심에 있고 명심은 당심에 있습니다. 이재명의 필승카드, 명심 겨냥이 바람직하거나 중요한 결정 요소는 아니지만 그거로 만약에 결정이 된다 그러면 박찬대는 절대 유리하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사퇴해 공석이 된 최고위원 자리는 유일하게 도전장을 던진 초선 황명선 의원이 예약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19일 충청권을 시작으로 영호남, 수도권에서 차례로 합동연설회를 진행하고 다음 달 2일 전당대회에서 새 대표를 선출합니다. 대의원과 권리당원이 70%, 국민 여론조사가 30% 반영됩니다. 결국 70%를 차지하는 당심을 누가 확보하는지가 승부를 가를 전망입니다. 남은 3주 이재명 대통령과의 호흡, 즉 선명성 경쟁이 치열해질 거로 보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네, 전국 이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박민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후보 등록이 어제 마감이 됐습니다. 자, 당대표는 정청래, 박찬대 2파전 구도가 확정이 됐는데 이른바 명심 경쟁이 본격화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게 선거를 한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로 자기 PR을 하는 건 좋은데 제발 이번 선거에서만큼은 절대로 나에게 명심이 있다 이런 얘기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본인들은 혹여라도 당대표가 되면 좋겠지만 대통령으로서는 오해받을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명심이 정청래에게 있다고 하면 그런 시그널을 준다고 하면 사실 박찬대가 서운해하지 않겠어요? 또 박찬대한테 명심이 있다고 하면 또 정청래는 서운해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두 분 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필요한 동반자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혹시라도 명심이 단 1%라도 누구에게 기울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그것을 비밀로 할 거예요. 본인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선거만큼은 누가 더
당대표로서 당을 잘 이끌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경쟁이 돼야지 절대로 명심에 대한 어떤 경쟁은 돼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후보들은 명심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명심을 얘기하시는 분이 이제 박찬대 지금 전 원내대표, 박찬대 후보인데 네. 지금 최근에 이제 몇 차례의 여론조사에서 아직까지 조금 정청래 후보에게 조금 뒤지는 어떤 결과가 나와서 약간 지금 조급하신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삼국지에 보면 유비가 주인공이잖아요. 그러면 관우, 장비, 조자룡 중에서 누가 유비하고 제일 친하죠? 다 나름대로 의리가 있고 충성심이 있고 다 능력이 있는 분들 아니겠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저는 당원들이나 국민들도 정청래나 그 박찬대나 다 이재명 대표 시절부터 어려운 생사동락을 함께 해온 어떤 그 멤버들이기 때문에 명심에 있어서는 둘 다 똑같다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네. 정청래 의원은 대통령만 일만 할 수 있도록 싸움은 내가 하겠다라고 했고요. 박찬대 의원은 통합도 개혁도 대통령과 같이 하겠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한쪽은 좀 강력한 리더십을 부각하고 있는 것 같고 다른 한쪽은 안정적인 원팀을 부각하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뭐 유비도 장비관우와는 의형제를 맺었지만 조자룡은 부하로 썼죠.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 사이에서도 당연히 관계의 층위는 있기 마련인 것이고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재명 대통령은 박찬대 전 원내대표를 훨씬 편하게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지도부에서 함께 이 리더십을 발휘를 하기도 했었고요. 또 개인적인 관계로도 두 사람의 그런 애틋한 그런 감정들이 많이 드러나는 모멘텀들이 또 있었죠. 지도부 회의를 하면서. 그런 측면에서 더더군다나 이제 국정 운영을 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네. 정청래 전 법사위원장처럼 좀 지나치게 강성 일변도로 지금도 3개월 안에 모든 개혁 과제를 완수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5년 동안 해야 될 일을 3년 동안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좀 1년 임기의 당대표의 과욕일 수가 있거든요. 또한 이 당대표가 자기 정치 과욕을 부리다 보면 정권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을 따져본다라고 하더라도 아마 박찬대 전 원내대표에게 명심이 흐를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당원들이 정청래 전 법사위원장을 더 선호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것이 이제 강성 일변도로 당을 이끌어왔던 이재명 대통령의 또 하나의 업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어떤 당의 어떤 그런 의중들이 어디로 튈지 또한 명심은 어디로 튈지 각 후보들이 그 명심을 어필하고 싶지만 해서는 안 되는 이런 상황에서 그런 유혹을 뿌리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지켜보는 것이 좋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누가 당대표가 되든 검찰개혁 같은 개혁은 강력하게 추진을 좀 할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네. 보시나요? 맞습니다. 이제 검찰 개혁은 사실 뭐 당대표 선거의 어떤 핵심 아젠다라기보다는 저희가 이제 야당 시절부터 국민들의 시대적 요구라고 생각을 하고 네. 또 누구보다도 이재명 대통령이 그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가장 느끼고 있는 그러니까 검찰의 희생이라고 저희는 희생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검찰 개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과거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도 우리가 검찰 개혁에 대해서 추진을 했지만 그때는 여론도 그렇고 검찰 조직에서도 그렇고 이제 반발이 좀 셌거든요. 네. 근데 요즘은 반발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게 왜 그러냐?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됐던 그 내용들 중에서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으니까 기소도 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죄가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의혹만 커지고 이러한 것들이 국민적으로 다 느껴졌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제 검찰개혁 제대로 해야겠다라는 이제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됐다. 그런데 제가 추가적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네. 이번에 민주당 당대표를 이 선택하는 가장 큰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저는 국민의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요? 다음 주에 이제 인사청문회와 관련된 슈퍼 위크가 시작되고 네. 뭐 추경 예산 있었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의 어떤 개혁, 어떤 개정안에 대해서 이게 합리적으로 견제를 한다고 하면 사실 조금 온화한 성품의 박찬대가 조금 좋을 수도 있고 근데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어깃장을 놓고 계속해서 뭐 발목을 잡는다면 조금 더 공격력이 더 좋은 정청래가 필요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국민들과 당원이 국민의힘이 민주당, 여당을 어떻게 견제하는 것에 대해서 당대표를 선택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제가 그동안은 축구로 비교를 많이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청래는 최전방 공격수, 박찬대는 미드필더, 득점보다는 패스를 찔러주는 그런데 오늘 좀 야구로 설명을 드리면 네. 이 정청래는 4번 타자 그리고 박찬대는 선발 에이스 투수로 제가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어차피 이제 관우든 장비든 다 이 나름대로 이 당원들은 호불호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어우러져서 선택을 하겠지만 어쨌든 주도권은 국민의힘에게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저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여당 대표는 여당 대표다워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저희가 오히려 발목을 잡게 되면 불리하게 될 수가 있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되기를 강력하게 희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야당 역할을 또 제대로 수행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저는 명심이 박찬대 전 원내대표에게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본인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네. 그런 관점에서 이제 정청래 전 법사위원장이 초기 지도부의 수장이 됐다라고 했을 때 당장 내년부터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당정 갈등이 또 씨앗이 될 수가 있어서 오히려 좀 민주당이 긴장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검찰 개혁에 대해서 반발이 없다라는 말씀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을 드리자면 네. 저는 그렇게 반발이 없고 자정작용이 중단됐을 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민주당의 노선이 옳기 때문에 반발이 없는 것인가 아니면은 민주당이 모든 실권을 틀어줬기 때문에 말을 못하고 있는 것인가 잘 구분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 조직도 모순되고 부조리한 부분들이 있죠. 그런데 누군가는 그 역할을 대신해야 합니다. 이를테면 경찰이죠. 경찰은 그런 부조리하고 모순된 점이 없는가 이런 부분들을 살피지 못하고 문제의식에만 함몰되면 반드시 부작용을 동반할 수 있다. 이런 점도 명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국민의힘은 윤희숙 혁신위가 첫 회의를 가졌습니다. 사과문도 발표를 했던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되기도 했고요.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가장 큰 메시지로 좀 던진 것 같아요. 네, 뭐 나름대로는 잘 정리된 입장을 낸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이미 친윤이라는 개념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탈당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입장을 내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당원 당규상, 그러니까 당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당원 당규에 관련 내용들을 적시한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좀 강력한 쇄신 방안들을 내놨습니다. 이게 저희 하나의 또 나침반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아직도 당원들께서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 역시 마찬가지고 정치란 결과적으로 뭘 보여주느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비상계엄이라는 잘못된 방법론이 한 축에 있었던 반면에 또한 그걸 통해서 민주당의 또 모순되고 부조리한 여러 가지 이런 입법 폭거들을 보여줬던 측면들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에 네. 대해서 당내 여러 가지 생각이 있는 가운데 일단은 사법적으로 많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상태고 또한 당이 과거의 그런 정치가 3년 만에 어쨌거나 단죄를 받은 것이 맞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다시 출발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전제는 공유를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과거와의 단절 내용을 당원 단계에 명시하기로 했고요. 전당원 투표도 하기로 했습니다. 윤 위원장은 여기 대해서 최고도의 단절 방법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던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제 뭐 윤희숙 혁신위원장께서는 뭐 그렇게 주장하시겠죠. 근데 이제 제가 그냥 대한민국 국민으로 봤을 때 네. 그 전당원 투표를 한다는 거는 누구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거예요. 저희도 이런 거 많이 해봐서 압니다. 속내도 다 알고 입장도 잘 아는데 결과적으로는 이게 여의치 않을 때는 이게 전당원 투표로 묻겠다라고 하는데 그럼 누구에게 책임을 묻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의 상황은 뭐냐면 우리가 김치찌개를 끓일 때요. 김치가 맛있잖아요. 그러면 두부만 넣고 끓여서 먹으면 됩니다. 근데 김치가 맛이 없으면 햄도 넣어야 되고 고기도 넣어야 되고 뭐 사리도 넣어야 되고 많이 넣어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 김치찌개 끓이려다가 부대찌개가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혁신이가 하고 있는 것 중에서 이 김치의 역할은 뭐냐? 책임이에요. 책임. 그러니까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되냐? 첫 번째,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했을 때 지도부가 누굽니까? 그때 지도부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두 번째, 탄핵 과정에서 지도부, 또 그때 지도부도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탄핵 이후에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그때 당시 후보 누굽니까? 이런 분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뭡니까? 뭐 이분이 현역 국회의원입니까? 아니면 뭐 당의 지금 뭐 주요 구성원입니까? 원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뜬금없는 사람이 책임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이게 뭐 인적 청산도 없이 이런 뭐 잘못했다고만 하니까 이게 공감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의 국민의힘의 어떤 혁신위가 왜 필요한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바로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꾸려가지고 전당대회 하면 되지 왜 자꾸 혁신위를 꾸리려고 하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혁신위를 꾸려가지고 대충 혁신도 하고 좀 잘못했다고 또 두리뭉실하게 넘어가야지 그래야지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당대표가 잘못했다는 말할 필요도 없이 그냥 좀 부담을 더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모습 보이면 국민들이 다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기회에 윤희숙 혁신위원장도 이양 지사 이렇게 혁신위원장 됐으면 말을 하세요. 누구 나가세요. 책임지고 이 정도는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혁신 같은 거 할 때 사과를 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게 의외성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한 50% 정도를 기대하고 있는데 한 80, 100을 해줘야지 국민들도 아이고 이 사람들 좀 변하려고 하나 보네 깜짝 놀라면서 네. 그럴 때 지지율도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혁신위가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네. 일단 좀 말씀을 드리자면 윤희숙 전 의원이긴 하지만 지금 혁신위원장으로서 권위와 권한을 위임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런 말 자체에 대한 무게는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또한 아까 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탄핵당할 당시 지도부 한동훈 전 대표였죠. 그리고 탄핵 국면에서의 지도부 쌍권 체제였죠. 그리고 김문수 후보까지 언급을 하셨습니다. 다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당 전체가 책임을 공유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 당의 문제는 특정 세력들이 나는 문제가 없다. 당신만 나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다라고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말 자체는 맞지만 우리 모두가 다 나가겠다라고 할 수도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직 안에서 자정을 우리가 목도를 해야 되는 것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혁신위도 만드는 것이고 또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원들의 판단을 또 구해보겠다라고 말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장동혁 의원도 출마 의사를 밝히고 있어요. 또한 조경태 의원도 출마 의사를 밝히고 있는데 네. 두 사람 모두 다 좀 비슷한 관점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내부 총질을 막아야 된다. 한쪽에서는 그런 그 관저 앞을 지켰던 45명 의원들이 나가야 된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가치 판단을 하진 않겠습니다. 그런 두 사람의 각기 다른 주장을 당원들이 평가를 하실 거예요. 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지켜볼 수 있을 거고 역으로 그럼 과연 민주당의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야당 대표 시절에 선거에서 패배하고 나서 어떤 쇄신을 했었던가라고 돌이켜보면 오히려 좀 86세대와 운동권 청산 등 민주당의 과오를 되짚어보자라고 얘기를 했던 20대 정치인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을 쫓아내버렸죠. 그런 상황들이 있었다라고 봤을 때 과연 민주당이 저희가 개혁하는 것과 전혀 별개로 개혁을 저렇게 강하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의 명분을 안고 있는가.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좀 변명을 해보자면 네.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대선에서 패배한 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다시 대표가 되고 또 박지원 젊은 비대위원장 불러가지고 또 결과가 안 좋았고 이런 거 얼마든지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희는 결과가 좋았잖아요. 그다음에 총선도 네. 승리했고 대선도 승리했고 잘 됐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단일대우가 뭉쳐졌잖아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민주당 봐라 단일대우가 이렇게 잘 맞추는데 우리는 왜 분열하냐 이렇게 부러워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딱 하나만 더 비교를 말씀드리면 어쨌든 간에 앞서 말했던 계엄 때 지도부, 탄핵 때 지도부, 대선 때 후보 이분들이요. 다시 전당대회에 나와가지고 당대표가 돼서 쇄신을 한다면 이거 말이 됩니까? 한동훈 전 대표 이 전당대회 나오면 안 돼요. 김문수 전 대선 후보 전당대회 나오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말씀하셨던 장동혁 의원이나 조경태 의원 이분들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도로 한동훈 전 대표라든지 김문수 전 대선 후보 이런 분들은 정말 책임지고 물러나는 모습 보여야 된다 이런 생각합니다. 네, 자 국민의힘의 내부 갈등, 집안 싸움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상황이 어제 또 발생을 했어요.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권성동 전 원내대표가 하남자 리더십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제 비판을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안철수 의원이 사진 한 장으로 대응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안철수 의원이 좀 본질에서 비껴나는 반박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권성동 전 원내대표가 지적을 했던 것은 왜 말이 바뀌느냐에 대한 것이거든요. 네. 사실 본인도 인정을 했듯이 혁신위원장으로 지명되기 며칠 전에 권성동 전 원내대표를 직접 만났다라고 해요. 그 자리에서는 당이 화합해야 되고 통합을 해야 된다. 당무감사에 대해서도 좀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이틀 뒤에 갑자기 탈당보다 더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건 곧 제명을 시키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무리수라고밖에 볼 수가 없죠. 또한 조직 내에서 말이 바뀐 것이고요. 현실적으로도 당원들의 그런 정통성을 부여받지 못한 비대위 체제에서
중진급 의원 2사람을 제명을 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송원석 지도부가 아니라 그 누구도 받을 수가 없는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좀 난색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러니까 6명의 그런 혁신위원에 대해서도 4명밖에 통과가 안 됐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송원석 지도부가 안철수 의원과 협의하지 않고 관련 없는 사람들을 밀어넣은 것처럼 표현을 했는데, 막상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자기와 공감대가 있었다라고 또 하잖아요. 다만 2명이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혁신위원장 자리를 30분 만에 박차고 나올 명분이 될 수 있냐 이거죠. 그리고 혁신위원장 자리를 박차고 나오면서 그 자리에서 당대표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당원들과 저희 관계자들 입장에서는 당대표 출마를 위한 빌드업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안철수 의원이 과거 했던 말이 있기 때문에 사석에서 직접 쌍권을 청산하라고 말은 못하고, 앞에서는 말을 못하고 뒤에서만 쌍권이라고 표현을 한다. 이 지점에 대해서 하남자 리더십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 자체도 전 명분은 안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된 것이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지금 뭐 저 반박 자체는 강렬하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어쨌거나 본질을 벗어난 반박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혁신이 소동에 대해서 당대표에 출마하신다라고 하면 좀 더 설득력 있는 언어를 구사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대변인 말씀을 들어도 지금 뭐 국민의힘 당내의 복잡 미묘한 그런 분위기, 상황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들으셨나요? 우리가 이제 미국 역사를 보잖아요. 그럼 대표적인 전쟁이 2개가 있는데 첫 번째가 독립전쟁이고 두 번째가 남북전쟁입니다. 근데 이 남북전쟁은요, 쉽게 말해서 내전이에요. 이 노예제라는 어떤 이익 때문에 남과 북이 서로 대치한, 서로 싸움을 한 건데, 독립전쟁과 비교했을 때 남북전쟁이 훨씬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더 출혈도 컸고. 마찬가지로 지금 국민의힘의 모습을 보면 역시 대여 투쟁보다는 확실히 본인들끼리 서로 어떤 당권이라는 어떤 이익을 두고 다투는 것이 훨씬 치열하구나. 그래서 이 출혈이 상당히 커지겠구나라는 걱정이 드는 것이고, 제가 살다가 상남자라는 얘기는 들었지만 또 하남자라는 얘기도 처음 들어서 무슨 얘기인가 했는데 서로 이제 깎아내리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분들이 저희 민주당과의 대치를 할 때는 상당히 전략이 허술하거든요. 근데 본인들끼리 싸울 때는 상당히 세련됐어요. 그러니까 딱 대처하는 게 어떤 필요 없는 말보다는 저렇게 사진 한 장, 워딩 하나로 끝내버리는데, 결국에는 통합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서로 이제 화해하시고 빨리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것을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민주당과 맞서가지고 잘 견제할 건 견제하고 협치할 건 협치해야 할까? 이런 고민을 해야 될 텐데, 저렇게 싸우는 모습을 보면 국민들이 가장 눈살을 찌푸린다. 그게 눈살을 찌푸리는 게 집안 싸움이다. 이런 충고 드립니다. 네, 빨리 통합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언더친윤이란 단어도 지금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어요. 외부에 덜 알려진 친윤계인데 배현진 의원이 어제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제 와서 이분들이 이 친윤이라는 단어를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다. 휴대전화 번호도 바꾸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배현진 의원이 좀 자승자박의 논리를 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위 친한동훈계야말로 과거 가장 친윤색이 짙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뭐 김건희 여사와의 문자까지 자랑했다라고 표현을 했던데, 제가 아는 친한계 의원들이야말로 김건희 여사와 문자를 가장 자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이제 와서 잠깐 거리 둔다라고 해서 자신들은 개혁이라고 말하는 것이 과연 설득력이 있을까? 저희가 누가 더 권세를 누렸나를 비교를 해봐도 조경태 의원이 지금 45명의 관저 앞을 지킨 의원들을 지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대표적으로 나경원 같은 분들, 오히려 연판장을 돌렸을 때 당했던 피해자였어요. 당대표 출마하지 말라고 압박을 했죠. 그때 그 연판장을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들고 왔던 사람이 배현진 의원이었습니다. 그분들이 친윤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또한 권성동 원내대표만 해도 총선 때 불출마 압박을 받았었어요. 성원석 원내대표는 대통령실 비서관 출신과 경쟁을 했습니다. 이분들이 친윤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대통령이 아니라 당과 보수 진영을 지키기 위해서 관저 앞에서 처절하게 맞서 싸웠던 건데, 오히려 과거 권세를 진득하게 누리다가 이제 와서 잠깐 반윤이라고 프레임을 잡아서 우리는 개혁 세력이고 45명의 관저 앞 의원들은 다 당을 나가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이게 대중적으로는 프레임 공세가 될 수 있겠지만 당내 관계자들은 납득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네.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지금 레토릭만 구사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모두 다 자승자박의 논리가 될 수 있다. 당원들에게 전혀 소구가 되지 않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실 국민의힘에서는 최근에 뭐 친윤, 반윤 이런 단어를 쓰지 말아달라, 당이 없다, 그런 프레임을 좀 지향하는 그런 분위기인데 실제로는 좀 다른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쓰지 말한다고 안 쓸 수 있나요? 뭐 저희한테도 뭐 친명, 뭐 찐명하고 막 그렇게 막 조롱했었잖아요. 다 부메랑으로 돌려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친윤과 친한이 아니라 오히려 반한과 친한으로 나눠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언더찐윤이라고 이제 뭐 김상욱 의원이 말씀하셨던데 이것도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누구냐? 쉽게 말해서 TK, PK 그리고 일부 강원도 지역에서 콘크리트 지지층에게 계속 공천만 받으면 바로 당선으로 이어지는 쉽게 말해서 뭐 엘리트 집단이라고 하죠. 이런 분들이 계속해서 이 당 수면 아래에서 드러나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당을 조정을 하고 있다는 이런 어떤 폐해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친윤, 뭐 친한, 뭐 반한 이런 거 부르지 말라고 하지 마시고 그 전에 본인들이 먼저 슬기롭게 이 난관을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고 그 해결을 찾는 것은 책임지는 모습, 책임 있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제가 책임지고 물러나겠습니다 라고 물꼬를 터졌을 때 그때부터 저는 국민의힘의 이런 난제들도 하나씩 풀려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계속해서 뒤로만 물러서고 그러면서도 또 당의 행사가 있을 때는 또 출마하는 모습. 그러니까 오직했으면 아니 직업이 출마냐 이런 말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이 난제를 풀어가는 모습이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이건 제가 짧게만 좀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친윤이라는 표현을 좀 지양해달라고 요청드린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친윤이 없기 때문이죠.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탈당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예전의 그런 분류 방식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사용하는 게 효용성이 없다라는 것이고 이제 두 번째가 그 친윤이라는 것이 과거 오히려 친윤 세력에서 권세를 누렸던 분들이 이제 와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거리를 두기 위한 일종의 전략으로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한 수단처럼 친윤이란 프레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뭐 언더 친윤이란 말까지 만들어가면서 공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설명드렸듯이 한동훈 전 대표야말로 법무부 장관으로서 사실 언감생심 맞지 않는 그런 자리를 1년 반 동안 영위를 했고요. 또한 법무부 장관 내려오자마자 당으로 돌아와서 당 대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공천권을 모두 다 행사를 했습니다. 민정수석 역할까지 겸임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연판장으로 공격을 받고 불출마 압박까지 받았던 사람들에게 친윤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좀 적반하장이 아닌가. 저희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분류 자체가 적합하지 않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자, 다음 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인사청문회도 시작이 됩니다.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갑질 의혹의 논란이 지금 커지고 있는데 어제 보니까 국민의힘 보좌관들이 사과하고 사퇴하라 이런 입장을 밝혔더라고요. 네, 이 보좌진 갑질 문제가 정말 심각하죠. 더 가장 큰 문제는 이것이 강선우 의원의 직접 보좌진으로 활동했던 분들이 내부에서 고발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분이 특정될 수 있는 리스크까지 감내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지시 내용도 상당히 충격적이거든요. 쓰레기 분리수거를 지시하고 변기 수리까지 지시를 했다라고 합니다. 또 어제 나온 보도를 보면 강선우 후보자는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강력하게 반발을 했어요. 그런데 관련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지시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조치를 했다라고 보좌진이 답변을 하자 잘했다라고 또 회신을 했던 그런 내용들까지 공개가 됐거든요. 그랬다라고 하면 갑질 사실은 명백하게 존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보좌진들이라고 하는 것이 국가 공무원이거든요. 국민들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적으로 유용을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산호비처럼 쓴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공분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지금 피해자가 한두 명이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무려 4년 동안 46차례나 보좌진을 갈아치웠다라고 하거든요. 한 달마다 바꿨다라고 하는 건데 이런 식의 갑질은 사실 우리 민간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식의 잘못된 행태라고 생각을 하고 이분이 과거에는 무슨 뭐 갑질 피해자들 구제하겠다라고 하면서 법률안까지 발의했던 분이에요. 그리고 여가부가 저런 갑질 피해자들 구제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특임부처입니다. 그런데 그런 갑질 가해 의혹을 받고 있고 실제로 증거까지 나온 이런 후보자가 여가부 장관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 너무 파렴치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 어떤 장관직의 무게나 어떤 방향성을 생각했을 때도 적합하지 않은 후보다 그렇게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네, 민주당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제가요 29살 때 국회 들어가가지고 보좌관 생활 한 14년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갑질하는 국회의원들 소문도 많이 듣고 목도한 적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요즘에는 그런 거 없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왜? 요즘 MZ들 무서워요. 바로 그만두고 바로 폭로해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말로 강선우 의원이 저렇게 보좌직원한테 뭐 변기를 뭐 고쳐라 이런 말을 했을까? 왜냐하면 변기 고치는 것도 나름대로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데 보좌진이 어떻게 고칩니까 그거를. 그리고 이 가사더우미가 집에 있기 때문에 뭐 쓰레기 치워라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결론은 이게 진실 게임으로 좀 번지고 있는데 저는 좀 당에서 이런 얘기를 주장을 하고 있는 보좌 직원들을 좀 만나가지고
인터뷰를 해가지고 정말로 이분들의 말이 진실인지에 대해서 조금 빨리 좀 규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다. 이거는 어떤 인사청문회 이전에 앞서서 사회적인 윤리와 관련된 문제이고, 이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이 갑질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에 있어서 빨리 좀 정확하게 당에서 좀 나서서 매듭을 짚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네. 강선 의원도 오해받으면 억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빨리 클리어하게 좀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건 제가 조금 사실관계를 말씀드리면 어제 네. SBS에서 다시 재차 보도를 했습니다. 강선우 의원의 해명 자체가 맞지가 않다라고 하면서 실제 오간 메시지가 있다라고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화장실 변기를 직접 수리하라고 지시를 하지는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물이 많이 새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이건 가서 고치라는 말과 똑같거든요. 실제로 네. 가서 고쳤다는 것이고, 그 고친 직후에 보고를 하니까 잘했다라고 표현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다분히 의도성을 가지고 지시를 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정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보좌진들도 격분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꾸 민주당 후보자들이 청문회에서 밝히겠다라고 하는 것이 마치 답변 회피 수단처럼 이용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제가 듣기에는 김윤석 후보자 청문회에서 그랬던 것처럼 여당이 압도적인 의석을 가지고 두둔을 하겠다, 베이비시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나 청문회까지만 버티면 된다라는 말로 들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적절한 처사를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근거를 통해서 국민들을 납득시킬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청문회에서 다 말하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또 하셨는데 이 부분은 네. 어떤 의견이신가요? 그러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문제는 저희 민주당도 국민의힘에도 이 보좌진 협의회가 있습니다. 네. 이게 원내대표 직속 기구인데 여기에서 보좌진 협의회니까 오히려 또 보좌진의 정서, 문화 여기서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말이라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보좌관 생활 해봤지만 어떤 직원은요, 정말 말로 없을 만큼 좀 이렇게 좀 그 자격이 없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정말로 갑질 당해서 억울하게 또 사퇴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뭐 장관 후보자를 떠나서 반드시 규명하고 그런 일이 있었다면 바로 잡아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는 뭐 강선우 그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말하는 것도 좋지만 좀 네. 보좌진 협의회에서 나서가지고 먼저 좀 그 발빠른 대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통상과 안보를 연계한 미국의 압박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주재했습니다. 국익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다양한 대응 전략을 고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미국에 급파됐던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귀국한 지 하루 만에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전체회의가 열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안보 관련 최고이사 결정기구 회의를 주재한 겁니다. 김민석 총리를 비롯한 외교와 통일, 국방 등 정부 고위 당국자와 대통령실 핵심 참모 등이 참석한 회의에선 하반기 주요 안보 현안이 논의됐습니다. NSC 특성상 구체적인 의제가 공개되진 않았지만 당장 발등에 불인 대미 관세 협상 문제가 우선 테이블에 오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통상과 안보 관련 이슈를 함께 묶어 미국의 25% 상호 관세와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에 맞서는 전략이 다뤄졌을 걸로 보입니다. 한미 이제 뭐 통상과 안보를 같이 하는 패키지 딜 문제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어쨌든 국익이 가장 최우선되는 방향 안에서 다양한 논의들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국방비를 올리면서 동시에 전시작전권 전환을 추진하는 방안도 거론됐을 수 있습니다. 쌀과 소고기 시장 추가 개방이나 디지털 부문 빅테크 규제 완화 등 미국이 바라는 비관세 장벽 해소는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YTN에 미국의 바람대로 국방비를 인상한다면 이를 전자권 전환을 위한 전력 강화 비용으로 쓰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미국의 요구에 맞춰 국방비를 올려주고 대신 고율의 관세율을 끌어내리는 것 또한 협상 전략 가운데 하나라는 의미입니다. 이번 NSC 회의에선 단절된 남북관계 복원 구상도 다뤄졌습니다. 평화와 공존이 가장 실용적 선택지라는 이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어떻게 실현할지 각 부처의 의견이 공유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관계부처 모두 한마음으로 모두 국익을 최우선으로 평화, 실용, 국민 안전에 매진해야 한다 강조했습니다. 대미 협상은 물론 한반도 평화 구축까지 이 대통령의 국익 중심 실용 외교가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 정윤영입니다. 네, 미국과 두 번째 관세 협상을 마치고 귀국한 여한고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 측이 한미 제조업 협력에 굉장히 관심을 보이고 좋은 호응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여 본부장은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 측에서 조선과 반도체 같은 산업 경쟁력과 국가 안보 측면에서 중요한 산업에 관심을 보였다며 협상을 가속화할 수 있는 신뢰를 구축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상호 관세가 부과되는 다음 달 1일 이후 상황에 대해서는 매우 불확실하고 미국의 경제 상황이나 다른 주요국과의 협상이 함수로 엮여 있다면서 그 전에 미국을 다시 방문해 협상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1,32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지난 2008년 이후 17년 만에 합의로 결정됐습니다. 최두희 기자입니다.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이 시간당 1,32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인 1,030원보다 290원, 2.9% 올랐습니다.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 시 월급은 209시간 기준 215만 6,880원입니다. 다만 경영계와 노동계 간 입장차가 크다 보니 결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민주노총 측 근로자위원 4명이 예상보다 낮은 심의 촉진 구간에 반발하며 집단 퇴장해 근로자위원은 한국노총 측 5명만 남았지만 노사가 수정안을 제시하며 격차를 좁힌 끝에 노사공위원 23명이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노사공 합의를 통한 최저임금 결정은 2008년 이후 17년 만입니다. 인상률은 IMF 외환위기 당시였던 김대중 정부의 첫해 인상률 2.7%를 제외하면 역대 정부 첫해 인상률 가운데 가장 낮습니다. 경영계는 고심 끝에 최저임금 결정에 합의했다고 밝혔고 갈등보다는 조금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조금 화합과 통합이라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더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어려운 결정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노총 측은 부족한 부분은 이재명 정부의 숙제로 남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족한 부분은 이재명 정부의 숙제로 남았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저임금 노동자 생계비 부족분을 보완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십시오. 최저임금위원회는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고용부는 이의 제기 절차 등을 거쳐 다음 달 5일까지 이를 확정 고시합니다. 효력은 내년 1월 1일부터 발생합니다. YTN 최두희입니다. 초강력 대출 규제 약발이 본격화하면서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강남권을 중심으로 크게 꺾였습니다. 팔기도 힘들고 사기도 어려운 관망세가 짙어지며 일단은 서울과 수도권의 부동산 시장 열기가 가라앉는 분위기입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서울 개포동의 한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지난달 2단지 전용 면적 78제곱미터에서 37억 5천만 원대 신고가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지난 4일 같은 평형대가 9천만 원가량 낮은 36억 6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집을 사려는 사람들의 문의가 끊이지 않았던 강남 부동산 일대는 최근 들어 한산한 모습입니다. 많이 조용해졌어요. 많이 조용해요. 매수가 조금 뜸해졌죠. 정부의 초강력 대출 규제가 시장에 본격적으로 반영되면서 서울 아파트값 오름폭이 2주 연속 꺾였습니다. 매섭게 오르던 강남권 아파트 상승폭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풍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됐던 노원과 도봉, 강북, 이른바 노도강의 오름폭도 하락했고 한강벨트 지역인 마포, 성동구도 둔화 추세가 이어졌습니다. 지난주 1% 안팎 올랐던 경기 과천과 성남시 분당구도 상승폭이 줄었습니다. 대출 규제로 갭 투자 수요가 끊기고 불확실성 속에 일단 지켜보자는 관망세가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내도 매수가 다 관망세를 보고 있고 매수인들은 대출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거래가 안전하게 지금 한 2-3개월 멈춘다고 봐야 되는 거죠. 대출 규제 효과는 당분간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정책에 대한 효과가 반영되는데 시간차가 존재하는 부분들을 감안하면 지금의 상승폭 둔화 경향성을 감안하면 마이너스 전환도 일정 시점에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장기적인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선 대출 조인한 것에서 나아가 안정적인 주택 공급 대책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오르는 속도가 지난해 8월보다 빠르다며 집값 과열을 진정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총재는 한은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2.5%로 동결한 뒤 기자간담회에서 그때보다 집값에 대한 경계감이 더 심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부동산 가격 상승이 수도권에서 번져나가면 젊은 층의 절망감을 비롯해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며 다음 달이면 그 문제가 해결될지 확신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른 폭염으로 여름철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수박과 오이 등 일부 농산물 가격이 1년 전보다 20%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산물 유통정보에 따르면 수박 소매 가격은 전날 기준 한 개에 26,209원으로 1년 전보다 27.2% 올랐습니다. 또 오이 소매 가격은 10개에 11,781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25.6% 올랐고 애호박은 개당 1,404원으로 25.1% 오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수박값 상승은 지난달 일조량 감소 여파로 생육이 지연된 데다 무더위에 수요가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그리고 오이와 애호박은 무더위에 따른 생육 지연으로 분석됩니다. 네, 불볕더위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 북부 지역은 전국에서 가장 뜨거웠는데요. 열흘 넘게 계속된 서울의 열대야도 더 이어진다고 합니다. 고한석 기자입니다. 지난 8일 최고 기온이 섭씨 40도를 넘었던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이후 9일부터 이틀간 사람 체온보다 높은 30도 후반을 나타내 전국에서 가장 뜨거운 곳으로 기록됐습니다. 너무 더워서 손님도 없고 그냥 그래요. 힘들어요. 예나 지금이나 좀 뭐 많이 더운 거는 똑같고요. 최근 뭐 한 2, 3년 전부터 기후변화 때문에 아무래도 더 더워진 것 같습니다. 이 일대 지형은 오목한 분지 형태입니다. 열은 빠르게 흡수하고 배출은 늦게 해서 다른 곳보다 기온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극한값, 즉 최고 기온에 다소 차이가 있을 뿐 무더위에 사각지대는 없습니다. 서울 남산에서 본 도심입니다. 맑은 날씨에 푸른 하늘이 선명하지만 열 화상 카메라로 보면 상황은 전혀 다릅니다. 도심은 마치 불길에 휩싸인 듯 새빨갛습니다. 초여름부터 극한 무더위를 몰고 온 고온 건조한 동풍은 우리나라 서쪽, 특히 수도권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동쪽에서 불어온 바람이 태백산맥을 넘어 서쪽으로 불어들면서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지방을 중심으로 다른 지역보다 더 기온이 올라가는 매우 강한 폭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심 열섬 현상까지 겹쳐 서울의 열대야가 벌써 열흘을 넘긴 가운데 한밤 무더위도 앞으로 일주일 정도는 더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고한석입니다. 네, 이처럼 연일 이어지는 기록적인 폭염은 두 개의 고기압이 우리나라를 덮으면서 열돔을 형성했기 때문입니다. 주말까지는 견고한 두 고기압 속에서 동풍이 이어지며 서쪽 지역의 극심한 폭염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여름 초반부터 우리나라를 뜨거운 가마솥 열기 속으로 몰아넣은 주범은 한반도를 뒤덮은 두 고기압입니다. 대기 하층과 중층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상층에는 티베트 고기압이 자리하며 한반도가 이른바 열돔에 갇힌 겁니다. 특히 서쪽 지역의 폭염이 더욱 심한 건 동해상에 위치한 대기 중하층 북태평양 고기압에서 불어온 동풍 때문입니다. 동풍이 불어오면 공기가 태백산맥을 오르며 습도를 잃고 내려오면서는 가열돼 서쪽을 달구는데 이 바람이 연일 이어지며 열기가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동풍은 주말까지 계속돼 서쪽에 숨막히는 폭염은 2, 3일 더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12일 정도까지는 우리나라 상공에 고기압이 계속 위치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일요일 전후로 고기압이 좀 와해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주에는 바람이 서풍 계열로 바뀌며 서쪽의 극심한 폭염은 다소 누그러지겠지만 동해안은 다시 기온이 오르고 전국적으로도 폭염특보 수준의 더위는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전국적으로 호우가 쏟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16, 17일 북쪽 기압골의 영향으로 수도권과 강원 영서 중심의 강수 가능성들이 있겠고요. 18일 날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이제 남쪽에 수증기가 북상하면서 충청권과 남부 제주 쪽에 강수 가능성들이 있겠습니다. 폭염은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를 키우는 만큼 다음 주 초까지 이어질 무더위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자전거 수리점의 불이 나 소방대원들이 폭염 속 진화 작업에 나섰습니다. 화재 현장에서 전선에 불길이 닿을까 막대로 멀찍이 떨어뜨린 채 자리를 지키는 시민들의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임혜진 기자입니다. 빨간 불기둥이 건물을 뒤덮고 검은 연기가 솟구칩니다. 폭염 속에 두꺼운 소방복을 입은 소방대원들이 뜨거운 불길과 맞섭니다. 뒤에 건물이 좀 가까이 있었어가지고 거기까지 번질까 봐 걱정되는 정도? 서울 오류동 광덕사거리 인근 자전거 수리점에 불이 난 건 오후 3시 10분쯤. 불은 건물 한 개 동을 모두 태우고 인접한 건물까지 그을린 뒤에야 꺼졌습니다. 서울 평창동 아파트 단지 인근 내리막길에 세워진 차량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인근에 전선이 지나 자칫 불이 옮겨 붙는 건 아닌지 위태로워 보이는 상황. 누군가 막대를 이용해 전선을 화염으로부터 멀찌감치 떨어뜨린 채 자리를 지킵니다. 그러는 사이 소방차가 도착했습니다. 불은 10분 만에 진화됐는데 차는 뼈대만 남기고 모두 탔습니다. 인천 구월동에서는 다세대 주택에 불이 나 이른 새벽 주민들이 대피했습니다. 불이 난 건물에 사는 40대 남성과 50대 여성이 손과 귀 등에 화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소방은 건물 뒤편 공터에 쌓여있던 건설 자재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내란 특검이 오늘 오후 2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불러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만약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한다면 직권남용 등 혐의로 다시 구속된 뒤 첫 조사입니다. 현장에 법조팀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권준수 기자. 네, 내란 특검 사무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응한다면 오후 2시에 맞춰서 나오게 되는 거죠? 네, 내란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오늘 오후 2시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어제 특수공무 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한 뒤 첫 조사인데요. 호송차를 타고 포토라인이 있는 서울고등검찰청 청사 정문이 아닌 지하 주차장을 통해 들어올 가능성이 큽니다. 특검은 계엄과 관련된 직권남용 혐의를 포함해 영장에 적은 범죄 사실을 최장 20일의 구속기간에 조사할 계획인데요. 이후 내란과 긴밀하게 연결된 외환죄에도 수사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입니다. 영장엔 적시되지는 않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 전 무인기를 평양에 침투시킨 다음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은 어제 내란 혐의 재판에는 불출석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어제 오전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는 건강상 이유를 들며 나오지 않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됐을 당시에도 서울구치소에 머물며 조사를 전면 거부한 전력이 있는데요. 어제 변호인단과 4차례나 접견을 가졌는데 수사 대응 방안을 논의했을 거로 보입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향한 수사 방식에 대해 전직 대통령 신분을 고려하면서도 다른 일반 피의자와 달리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요. 오늘 소환 요구에 불응할 경우 강제 구인에 나설 가능성을 내비친 거로 해석됩니다. 네, 다른 특검 소식도 보겠습니다. 오늘 최상병 특검은 전 국가안보실 차장을 부르기로 했죠? 네,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인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오늘 오후 3시에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른바 VIP 경로설, 즉 윤 전 대통령이 재작년 7월 말 최상병 순직 관련 최초 수사 내용을 보고받은 뒤 경로했고 경찰로의 이첩을 보류시켰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기 위해서인데요. 김 전 차장은 수사 외압 의혹의 출발점이라 볼 수 있는 당시 대통령실 수석 비서관 회의에 참석한 거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특검은 어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집과 국방부 대변인실 등을 압수수색했는데요.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를 대통령실이 뒤집으려 한 게 맞는지 또 지시가 있었다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YTN 권준수입니다.
구치소에서 두 번째 아침을 맞이한 윤 전 대통령, 오늘 오후 특검 조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실제 출석에 응할지는 미지수인데요. 박성배 변호사와 전망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오후 2시입니다. 내란 특검팀의 의도대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피의 사실 5가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체포영장 집행 저지 지시나 비아폰 기록 삭제 지시를 비롯한 주요 혐의 사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감행할 것으로 보이는데 구속된 경우에 피해자는 정황과 다른 진술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현재 윤 전 대통령의 태도에 비춰볼 때 전격적으로 진술을 번복할 가능성은 낮습니다만 통상의 수사 절차와 마찬가지로 구속된 피해자를 다시 한번 불러서 기존 질문을 반복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구속된 피해자의 경우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혐의 사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조사에 제한이 없는 만큼 윤 전 대통령의 동의를 전제로 외환 유치에 대한 질문과 답변도 오고 갈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심도 깊은 질문이 오고 갈 것으로 보이는데 구속영장 실질심사 단계에서 관련된 근거가 특검 측으로부터 제시된 이상 더 이상 숨길 필요 없이 관련 근거를 토대로 깊이 있는 질문이 오고 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그런데 어제 재판에도 안 나왔다 보니까 이번 출석을 그대로 할 것인가 이 부분도 좀 전망이 엇갈리더라고요. 혹은 그 조사에 응하더라도 진술을 거부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조사에 응하되 진술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집니다. 전면적인 진술 거부권 행사보다는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불리하거나 아직도 특검 측이 충분한 근거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판단되는 쟁점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진술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집니다. 물론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이 애초에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 구인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따로 영장을 발부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부된 구속영장은 구인과 구금의 효력 모두를 보유합니다. 구인은 데려오는 것이고 구금은 가두어두는 것인데 기존에 발부된 구속영장을 토대로 소환 조사를 감행하기 위한 구인 조치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 피의자 신분, 이제는 현직 대통령이 아니라 전직 대통령 신분인 만큼 통상의 피의자를 대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형태로 특검이 강하게 구인영장 집행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고 이에 따라서 구인영장 집행이 여의치 않을 때는 방문 조사도 실시할 가능성을 점쳐볼 수 있는데 어떠한 형태이든 윤 전 대통령은 필요에 따라 적절하게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제 구인 조치에 나선다고 하더라도 진술 거부권이나 충분한 방어권 행사는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진술 거부를 만약 변호사님 예상대로 하게 된다면 그렇다면 이제 조사나 이런 부분은 일정의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을 텐데 특검은 어떤 계산이 있을까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하더라도 그 태도를 조서에 그대로 남겨두면 그만입니다. 특히 5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해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는 의미는 여러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장 전담 판사는 적어도 특검 측의 근거를 들어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되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특검 측으로서는 이 정도 근거라면 향후 본안 형사재판에서도 유죄를 이끌어내기에 충분하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무엇보다도 근거가 충분하다고 하더라도 피의자가 수사 단계에서 자백하기를 기다리는 것이 일반적인 수사기관의 태도입니다. 피의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백하지 않고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그 태도를 그대로 조서에 남기고 향후 형사 본안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이끌어내면서 진술 거부권의 행사를 오히려 양형의 불리한 사유, 즉 양형 가중 사유로 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특검은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5가지 구속 혐의 외에 외환 관련한 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하는데 군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상당수 진술을 많이 확보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외환 유치 부분은 아직까지 여타 혐의보다는 수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이번 구속영장 청구서 피의 사실에서는 빠져 있었습니다. 현재 보도되는 바로는 현역 장교 녹취록이 확보되었다. 그 녹취록에 따르면 평양 드론 침투는 V, 즉 윤 전 대통령의 지시라고 들었다. 북한이 무인기에 대해서 적대적 발표를 한 것을 보고 V가 좋아했다고 들었다. V 측이 여러 차례 무인기 침투를 지시하고 있다고 들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의 신빙성이 어느 정도인지는 따져봐야 하겠습니다만 녹취록이 확보된 이상 수사기관은 관련자, 즉 이 진술을 직접 감행한 인물뿐만 아니라 이 인물을 둘러싼 여러 관련자에 대한 추가 조사를 실시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를 토대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이전에 참고인들 조사도 여러
여러모로 실행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데 근본적으로 외환 유치는 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의 전단을 열게 한 행위, 외국과의 통모 부분을 입증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대목입니다. 이에 따라서 특검 측은 물론 외환 유치 기수 혐의를 전제로 수사를 진행하겠습니다만 상황에 따라서는 미수 또는 예비 음모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먼저 윤 전 대통령 측이 임의로 평양에 무인기를 날려보낸 이후에 북한의 대응을 보고 통모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취지로 미수 예비 음모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수 예비 음모죄도 처벌하지 못하는 단계에 이른다면 이때는 적어도 외환 유치 조사를 토대로 내란죄 혐의 근거를 보강하는 자료, 즉 애초에 비상계엄을 선포할 만한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음을 윤 전 대통령도 익히 알고 북한 도발을 유도했다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내란죄 재판 진행 상황에 필요한 근거를 제시하는 방안으로서 외환 유치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외환죄는 북한과 통모를 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입증돼야 좀 적용할 수 있는데 만약 그 부분에 변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법리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어제 내란 재판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안 나왔는데 사유는 뭐였습니까? 건강상 이유를 들어 불출석했습니다. 전날 장시간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았고 새벽 이후에나 영장 결과가 나온 만큼 피의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필요할 수 있습니다. 건강상 이유를 들어서 불출석했고 재판부가 이 주장을 일부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미 예정돼 있던 증인 2명은 법정에 출석한 상황이라 증인 신문을 하지 않을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이상 공판 기일을 그대로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공판 기일은 다음으로 연기하되 기일 외에 증인 신문을 진행하였는데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공판 기일 전에도 증거 조사는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피고인을 배제한 채로 증인 신문을 진행한 다음 그 증인 신문 조서 내용을 서증 형태로 증거 조사하게 됩니다. 즉 피고인이 부재한 상태에서 증인이 진술을 하고 그 증인이 진술한 내용을 증인 신문 조서 형태로 작성한 이후에 향후 피고인이 출석할 때 이 서증을 제시하고 의견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증거 조사를 이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예정되었던 증인 2명이 출석한 이상 증인 신문은 그대로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데 윤 전 대통령 스스로가 출석하지 않은 이상 변호인을 통한 반대 신문권 행사 수준에서 반대 신문권 행사는 그쳤던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제는 방첩사 관계자들이 와서 증언을 한 거죠? 그렇습니다. 정보사의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방첩사의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이 정보사의 고동희 전 계획처장은 지난 기일에도 출석해 특검의 증인 신문을 받았는데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대 신문을 위해서 어제도 출석한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방첩사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의 증인 신문 내용이 눈에 띄는데 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은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의 비서실장이었습니다. 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지난해 총선 이후에 부정선거를 언급하면서 관련 보고를 요구해와 보고를 하면서 직언을 한 바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와 같은 주장은 근거가 없는 것이니 멀리하시는 게 좋겠다는 취지로 직언을 했다고 하고 무엇보다도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선관위 서버를 확보해 민관 수사기관에 넘겨주고 여의치 않으면 카피하고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아예 떼오라는 3단계 명령을 내렸다고 진술했습니다. 예. 사실 이 진술은 기존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의 재판 진술과 배치되는 주장인데 이 지시를 받은 정성우 방첩사 전 1처장은 법무실에 이와 같은 조치가 위법한지 여부에 대해서 자문을 구했고 법무실이 위법하다는 자문을 하자 실제 실행에는 나서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을 했습니다. 예. 사실 여인원 전 방첩사령관은 자신의 재판과 관련해서도 최근 증인 신문을 포기하고 모든 일이 후회된다는 취지로 발언한 바가 있습니다. 관련자들이 비상계엄 선포의 위법, 부당성을 보강하는 취지로 진술의 변화가 감지되고 무엇보다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과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 간의 대화 내용에 대해서 어제 윤 전 대통령 측은 일반 상식에 기한 반대 신문 이외에 달리 반대 신문을 감행할 만한 근거를 찾기 어려웠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군요. 자, 다시 윤 전 대통령 구속 얘기로 넘어와서 구속 적부심을 청구할 가능성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게 인용률은 좀 낮다고 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보게 되는 겁니까? 구속 적부심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된 피의자에게 한 번 더 역시 수사 단계에서 구속이 적절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입니다. 구속 자체가 적법했는지 나아가 지금도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심리하는 절차인데 구속 적부심이 인용되는 경우는 예를 들어 피해자가 존재하는 사건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에 전격적으로 피해자와 합의되는 등 특별한 돌발 변수가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이와 같은 돌발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실무에서는 구속 적부심 인용률이 지극히 낮습니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에는 영장 전담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증거인멸의 우려를 들고 있는 만큼 구속 적부심을 신청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인용될 가능성이 지극히 낮아 보입니다. 보석이라든지 다른 방안도 있지 않습니까? 보석은 구속된 피고인에게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아직 윤 전 대통령은 피의자 신분이 있기 때문에 보석 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만 형사소송법은 보증금 납입 조건부 보석이라고 해서 피의자에게 인정되는 보석 제도도 두고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 역시도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상존할 경우에는 보석 청구를 인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이상 역시 인용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이 지금 수용되어 있는 곳이 원래는 3평대 정도로 예상이 됐습니다만 지금 2평대 독방에 배정됐다고 합니다. 에어컨이 없고 또 그리고 선풍기도 24시간 계속 틀어지는 게 아니라면서요? 독방은 전직 대통령의 예에 비추어 배정된 것인데 예상과 달리 2평대 독방에 배정되었습니다. 네. 현재 전국의 구치소 과밀 현상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엄중한 처벌 기조가 일어나면서 실형 선고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과밀 형상이 상존하는 상황인데 이에 따라 부득이 다소 좁은 2평대 독방 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독방에는 에어컨이 없고 선풍기를 틀 수밖에 없는데 이 선풍기도 50분 튼 뒤 10분 멈추다 보니 구속된 피의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덥다는 불평이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윤 전 대통령이 상당히 애를 먹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특히 한 번 구속되었던 피의자나 피고인의 진술을 들어보면 첫 번째 구속보다 두 번째 구속이 더 힘들다고 합니다. 첫 번째 구속 시에는 한 번 겪어본 일이긴 합니다만 그로 인한 공포감이 상존하고 두 번째 구속 시에는 더 큰 절망감이 엄습해 온다고들 합니다. 윤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1차 구속과 달리 2차 구속에서는 구속 취소와 같은 돌발 변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낮고 이대로 기소돼 실형 선고가 예상되는 상황이라 장기간의 구금을 피하지 못한다. 이 상황에서 앞으로 장기간 구금 생활을 이어나가야 한다는 절망감에 빠져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에어컨을 틀지 못하는 신체적 어려움 외에도 정신적 고통이 상당히 가중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인 접견을 할 때는 그래도 좀 시원한 공간에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도 있던데 맞습니까? 구속된 피의자와 피고인은 변호인 접견을 가장 좋아합니다. 독방이 되었든 여타 구금인들과 같이 생활하는 공간이 되었든 그 방에 있는 것보다는 변호인 접견을 위해서는 네, 죄송합니다. 자, 다음 주 인사청문회 전국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원내대책 회의를 열었습니다. 바로 가보겠습니다. 1%대로 낮췄습니다. 향후에도 계속 하락 추세가 이어질 것을 경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잠재 성장률이 낮아졌다는 것은 우리 경제가 본질적으로 성장할 힘을 잃어버렸다는 의미입니다. 생산성이 정체되고 기업과 가계가 투자와 소비를 줄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부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외면한 채 20조 원이 넘는 대규모 국채를 발행하며 현금 살포성 경기 부양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위적이고 적극적인 돈풀기 정책은 잠깐 동안 경기 지표를 좋게 보이게 할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경제 체질은 오히려 약화시키고 미래 세대의 무거운 빚을 지우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기업의 경제하려는 마인드를 키우고 투자를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이재명 정권은 파업 만능주의를 조장하여 기업에 무리한 부담을 주게 될 것이 뻔한 노란봉투법을 추진하는 반대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미 우리 수출 대기업의 영업이익이 반토막 나는 등 자동차와 철강을 시작으로 미국의 관세 폭풍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8월 1일에 25%의 상호 관세가 시행된다면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 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경제정책은 단기적 성과가 아닌 중장기적인 성장 기반 마련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경제 활성화의 핵심은 노쇼, 사기, 호텔 경제론 확산이 아니라 민간의 자율적인 투자와 소비 촉진, 규제 혁파를 통한 혁신 성장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이재명 정부는 반기업적인 악법과 인위적인 부양책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규제 완화, 생산성 향상 등 기업이 투자를 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한 구조개혁에 착수하기 바랍니다. 또한 미국발 관세 협상을 위해 대통령이 나서서 관세 폭탄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기만적이고 인위적인 눈 가리고 아웅식 땜빵 경제 정책이 아닌 경제의 자생력 회복과 시장 활력 제고를 위한 진짜 경제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3일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한 달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을 언급하면서 추석 전까지 제도 얼개를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당대표 주자인 정청래, 박찬대 의원은 한술 더 떠서 아예 검찰개혁을 추석 전에 끝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2022년 4월 문재인 정권은 임기 한 달을 남긴 상태에서 설익은 검수완박법을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졸속 처리한 바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민생범죄 수사 역량이 급격히 저하되고 수사와 재판에 걸리는 시간도 하염없이 지연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졸속적인 검수완박의 결과는 민생지옥 사기 천국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권의 검찰 해체 추진은 3년 전 문재인 정권의 검수완박보다 더 급진적이고 졸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사법은 한마디로 검찰을 중국 공산당의 기율위원회와 같은 독재의 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저께 법사위에서 열린 검찰개혁사법 공청회에서 김종민 변호사는 지금은 대통령이 검찰 수사에 간접적으로 관여하는 정도이지만 더불어민주당식 검찰개혁사법이 통과되면 국무총리 산하 국가수사위원회가 인사권을 털어쥐고 직접적으로 수사기관들을 모두 장악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에서도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동의합니다. 우리는 서민과 범죄 피해자의 인권 보호를 최우선시하는 검찰 시스템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검수완박으로 이미 현실화된 수사 지연과 수사 공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 마련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에 제안을 합니다. 22대 국회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하고 검찰개혁에 대해 논의합시다. 18대 국회 사개특위는 1년 4개월 동안 64번의 회의, 7번의 공청회, 32명의 전문가 의견을 경청하며 치열하게 머리를 맞댄 끝에 괄목할 만한 개혁의 성과를 이뤄낸 것으로 호평받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처럼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속도보다 방향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속도전에 매몰되어 무리한 입법 폭주를 강행한다면 그 피해는 결과적으로 고스란히 서민과 약자의 몫이 됩니다. 사개특위에서 여당과 네, 송원석 비대위원장의 발언 듣고 왔는데요. 경제정책 그리고 검찰개혁 등의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내용은 곧 다시 정리해드리겠고요. 민주당도 9시 30분에 최고위원회의를 여는데 이것도 곧바로 연결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증시 개장 상황 보겠습니다. 연일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코스피가 오늘 상승 출발하면서 장중 3,200선을 돌파했습니다. 바로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코스피가 3,206포인트 그리고 코스닥도 805포인트를 넘었습니다. 자, 어제까지 우리 증시 시가총액이 사상 처음으로 3,000조 원을 넘을 정도로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관세 공포에 면역이 생긴 데다 뉴욕 증시의 활황 그리고 국내 자본시장 정상화 대책에 대한 기대감이 하단을 계속 밀어 올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자, 어제 우리 증시 코스피가 또다시 연고점을 경신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시 3,209포인트까지 치솟으면서
연고점을 다시 한번 경신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계속 코스피에 비해서는 오르지 못했었는데 오늘은 0.99%가량 상승하며 805포인트를 넘어선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환율도 잠깐 보겠습니다. 자, 환율은 어제 한국은행이 금리를 동결하고 외국인이 국내 주식을 매수하면서 원화 강세가 나타났었는데요. 오늘은 2.3원 오른 1372.3원에 개장했습니다. 자, 증시 상황도 잠시 뒤에 다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출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미국의 관세 여파 속에서도 이달 초 우리나라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세청은 이달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액이 194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5%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 수출이 12.8% 늘어난 38억 2,800만 달러로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9.7%까지 확대됐습니다. 또 대미 품목 관세가 적용 중인 승용차 수출이 13%, 철강 제품 수출은 4% 증가했습니다. 경제 소식도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박성배 변호사와 이야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엔 김태효 전 차장 소환 얘기를 여쭤보겠습니다. 자, VIP 경로설, 이게 불거졌던 그 회의에 참석했던 인물이죠? 윤 전 대통령의 경로, 나아가 이로 인한 사건 이첩 보류에 영향을 미쳤는지가 사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불가피하게 각 퍼즐을 맞추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즉 지휘라인에 있는 인물들, 업무 관련자 등 각 인물들 간의 대화, 이 대화 전후의 행적을 모두 맞추어 보아야 하는데 예를 들면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은 2023년 7월 31일 대통령실 회의에 참석했고 이 회의 이후에 대통령실 일반 전화를 받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김기한 사령관과 접촉을 합니다. 사건 기록 회수 과정에서는 이시원 전 공직기관 비서관과 유재현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수차례 통화를 이어나가는데 이와 같은 각종 퍼즐을 맞추고 난 이후에 핵심으로 접어들어야 합니다. 즉 실제로 윤 전 대통령이 경로했는지 당시 녹음 파일이 없는 이상 이와 같은 퍼즐 작업은 선행되어야 하는데 김태효 전 1차장을 소환하였다는 의미는 상당 부분 퍼즐이 맞추어졌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곧바로 현장에 있던 인물 중 한 명인 김태효 전 1차장을 불러 당시 윤 전 대통령이 경로했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에 돌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밤사이 내륙은 밤더위가 덜했습니다. 서울은 최저기온 24.6도를 기록하며 모처럼 열대야에서 벗어났는데요. 하지만 아직 더위가 누그러진 건 아니라서 방심하시면 안 되겠고요. 당장 오늘 서울이 한낮에 36도, 광주가 35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주말까지도 폭염이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현재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폭염 경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 낮 기온은 광명 36도, 대전과 전주 34도까지 오르겠고요. 반면 동해안 지방은 강릉 27도 등 오늘도 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제주도는 오늘 늦은 오후부터 모레 오후 사이 5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휴일부터는 바람의 방향이 다시 서풍으로 바뀌면서 동해안 지방의 기온도 크게 오르겠습니다. 다음 주 중반쯤에는 수도권과 영서에 비구름이 지나며 심한 고온이 누그러지겠지만 열대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호우 가능성이 있어 예의주시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는 초속 15에서 20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제주도에는 강풍특보도 내려져 있는 만큼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네, 뉴스업 금일 순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